기독교와 생명 존엄성 제12장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13장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요. 12장까지 기말 시험 범위로 포함하겠습니다. 기독교와 생명 존엄성 기독교와 생명 존엄성 부제목이 생명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낙태 또는 임신 중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유전공학 기술과 연관된 문제, 그리고 의료 불평등, 그리고 이제 안락사 내지 존엄사, 연명 치료 중단, 웰다잉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생명은 신비롭죠. 그래서 임신 9주차에 뇌졸중에 걸린 산모 파딜라가 있었는데요. 뇌사 판정 후에 123일 만에 쌍둥이를 출산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그래서 삶과 죽음을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보통 산모가 뇌사 판정을 받으면 그 뱃속의 아이도 굉장히 생존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뇌사 상태라도 그 뱃속에 있는 산모 속에 있는 그 태아가 계속 성장 발육하면서 결국 출산하게 되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거쳐야 할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생명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생명 존엄성에 대한 선언은 세계 인권선언 제1조,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그리고 성서에서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참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임신 중절,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데요. 175쪽에 보시면 수정란에서 2주까지의 상태를 접합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배아 상태가 있고요. 2주에서 8주 정도 되는데, 이때는 뇌파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단계요. 8주에서 출생까지를 태아라고 하죠. 이때 모든 장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기에 그 태아를 어찌 보면 생명을 끊는 거죠. 임신 중절이죠. 그래서 낙태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치료적 임신 중절. 쉽게 말하면 모체가 굉장히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태아를 살릴 것이냐, 산모를 살릴 것이냐. 그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뱃속의 태아를, 생명을 단절시키는, 그래서 모체를 살리기 위해서,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치료적 목적에 의해서 임신 중절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선택적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데, 모성의 건강이나 태아의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닌 산모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청이겠죠. 그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 피치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뱃속의 태아를, 예전에는 이제 지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의해서 시행되는 임신 중절을 선택적 임신 중절이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모자부호금법 제1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데, 태아가 특정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 전면성 질환이 있을 경우, 보통 뱃속에 임신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그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죠.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건강한 상태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그 단계에서 뱃속에 있는 태아가 특정한
장애가 발견된다든지 신체 질환이 발견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장애로 태어나서 더 이상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때 이제 그 산모의 선택이겠죠. 아니면 또 강간 또는 중강간, 원치 않은 임신이죠. 이런 피치 못할 그런 외부적 강간에 의해서 또는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에 또는 건친간 임신했을 경우 또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건강을 해칠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 산모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임신 중절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논쟁이 벌어지죠. 생명을 우선시할 거냐. 이 생명은 태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라이프라고 하고요. 생명,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입장, 프로라이프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프로초이스, 이 초이스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의 선택이죠. 생명 우선론은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산모의 선택을 우선시하면 산모의 선택은 임신 중절을 원하겠죠. 그래서 선택 우선론으로 임신 중절 찬성론이겠죠. 그래서 프로 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논쟁점은 태아의 인격성이죠. 이 태아를 인간으로 볼 거냐? 인간으로 보면 임신 중절하면 살인으로 되니까요. 그래서 인간으로 안 보고 그냥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보면 그 살인한다는 그 도덕적 죄책감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겠죠. 그래서 인간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판단하기가 임신 중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 세포 단계에서 인간으로 간주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볼 것이냐라는 것이 임신 중절과 아주 굉장히 핫한 논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난이라는 학자는 태아는 수태 순간부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태 순간부터 인격이다. 굉장히 좀 원론적인, 원칙론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두면 수태 순간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임신 중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특수한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경우 외에는 다 아이를 웬만하면 낳도록 하는. 그래서 산모의 생명이 엄청난 위험에 처할 경우에 산모를 살릴 거냐 태아를 살릴 거냐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될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출산하는 걸 강조하겠죠. 권유하는 겁니다. 반면에 메리앤 워렌 좀 진보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선택 우선론적인 입장입니다. 태아는 산모가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에 우선하는 생명의 권리, 그러니까 프로초이스 입장이죠.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권리니까 태아의 생명을 살려야 할 권리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프로초이스 입장이죠. 그래서 태아는 산모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세포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고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스스로 인식하거나 추론하거나 사고하는 능력이죠. 자율성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자아 개념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 아직 인간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태아에 관한 한 산모의 결정권이 우선한다. 프로초이스 입장이죠. 그래서 누난 같은 경우에는 프로라이프,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한다면 메리앤 워렌 같은 경우에는 산모의 선택,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논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적 관점에서 임신 중절을 생각해 보면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존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산모도 약자고 산모보다 더 약자는 태아겠죠. 그래서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존중을 기독교적 가치관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특히 존엄성 유지와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런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존중의 차원에 접어들면 이 태아가 더 큰 약자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한
생물학적인 약자, 사회적 약자보다 더 취약한 상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틀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아이를 지우게 되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런 사회 기반,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그 양육까지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틀이 조성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의 자아 실현을 위한 보호 장치들을 좀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복지라고 할까요? 그런 구조적인 지원이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라든지 차별의 시선이 개선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미혼모들을 위한 특별한 피난처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까지 그런 지원을 해주고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입양의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지우기보다는 그렇게 미혼모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출산 이후에는 스스로 양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양이나 여러 사회 복지 시설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구조적인 틀이 참 중요하겠죠. 예전에 베이비박스라고 해서 아이를 그렇게 양육할 수 없을 때에 그 아이를 두는 박스죠. 베이비박스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참 사회적인 문제죠.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폭력적인 시선을 좀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임신 중절을 해야 되겠다, 태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무지막지한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장애는 다른 능력을 가진 아이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전공학 기술로 넘어가면요. 오래전에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가타카라는 영화. 유전공학 기술의 명암이죠. 그림자를 잘 드러내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빈센트가 그냥 자연의 아이죠. 부모가 정상적인 그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좀 피 한 방울을 뽑아 보니까 앞으로 그 아이의 건강 상태가 다 나오는 거죠. 신경계 질병 60%, 우울증 42%, 집중력 장애 89%, 심장 질환. 이 빈센트는 심장이 엄청 약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심장 질환을 할 확률. 그래서 예상 수명이 30.2세로 나오죠. 그래서 부모가 화들짝 놀라고 유전공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맞춤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재력을 가지고 이제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서 안톤이라는 유전적 결함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빈센트 같은 그런 결함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 완벽하게 부적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완벽한 형태의 우성 인자만 맞춘 그런 맞춤 아기 안톤을 출산하죠. 그래서 둘은 나이 차이가 있지만 점점 자라면서 이 안톤이 형보다 더 키가 자라는, 그리고 체력도 더 좋고 심장도 튼튼하고, 그래서 갈색 눈과 검은 머리, 좋은 피부, 그리고 나쁜 인자를 다 제거한 완벽한 맞춤 아기죠. 이런 시대에 빈센트는 피 한 방울만으로도 이미 사회에서 부적격 열성 인간으로 취급받죠. 그래서 자신의 꿈은 우주 항공사인데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가타카라는 우주 항공 회사에 우주 비행사를 양성하는 나토 같은 그런 회사, 그 미래의 그 특정 시간대를 정한 그런 픽션이랄까요? 그런 SF 영화죠. 그래서 빈센트는 우주 항공사가 되어서 목성에 날아가는 게 자신의 꿈인데 조기에 차단당하죠. 너 그런 능력 갖고는 그 심장 약한 것과는 불가능하다. 차라리 청소부가 되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취업계를 내서 테스트를 거쳐서 들어갈 수는 없다. 근데 테스트 자체도 그냥 피 한 방울 아니면 지문, 침 이런 것 들어가지고 유전 인자를 분석해서 DNA를 가지고
적격, 부적격을 판정해 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암토는 굉장히 뛰어난 유전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없이도 그냥 들어갈 수 있다면, 빈센트는 아예 아무리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도 조기에 차단당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빈센트는 심장이 약했기 때문에 동생과 수영 시합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고요. 열악한 유전 조건으로 항상 불이익을 겪죠. 그리고 그 부모가 이제 앞으로 심장병이 발병할 줄 모르니까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려고 갔는데 보험회사도 거부합니다. 빈센트에 대한 그런 유전적인 그 정보가 이미 보험회사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예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가입시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차별을 겪죠. 그래서 빈센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타카에 총수부로 들어가고, 그리고 차에서 나중에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거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요.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유전공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을 때의 유전공학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영화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를 강화하는, 쉽게 말하면 루게리병과 같은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그 치료약이 개발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루게리병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그런 치료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에게 이 질환을 고치기 위한 게 아니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면요, 운동선수에게는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약물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스포츠에 적용했을 때는 공정성이 위배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약물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스포츠의 건강한 정신을 훼손하고, 어찌 보면 그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남들보다 적은 노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되니까 너도 나도 다 약물을 쓰겠죠. 결국 그 상의 그 명예나 상이 정한 그런 정신을 훼손시키게 되죠. 그런 부분을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빈혈증 치료하는 약을 그 근육 지구력을 강화하는 약물로, 이거 다 강화의 차원이죠. 이렇게 사용하면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겠죠. 이런 시도들을 좀 하려고 할 때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이런 약을 건강한 수험생에게,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쓰면요, 기억력이나 정신력을 강화하겠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부분을 치료하는 이 약을 오히려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신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또 건강할까요? 바람직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기에 시험을 꼭 통과해야 되니까 좀 이런 약물에 의존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죠. 이런 것들이 다 강화 차원입니다. 그 전에는 결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츠하이머는 기억력이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 점점 마비되고 뇌가 점점 굳어져 가면서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정상적인 뇌 상태인데 오히려 더 강화하고 기억력이나 그 뇌의 그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조기에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의 욕망이 개입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약물을 쓴다?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굉장히 심각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유전공학 기술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공학 기술의 문제점은 바로 접근성의 문제죠. 구매력의 격차죠.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이런 기술이나 이런 고가의 약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공부하고 또 나중에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한 번만 쭉 보면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 쉽게 돈으로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하죠.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니까 차단당하죠. 그냥 열심히 노력해도 오히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부유한 사람들이 다 미리 가로채버리는. 그로 인해서 사회적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유리천장과 같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면 유리천장 발맞고 있는. 그래서 이걸 이런 약물을 구매 가능한 사람과 아예 경제적 문제 때문에 구매할 수 없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초격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공학 기술이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유용하게 잘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인간화를 재촉하고 디스토피아죠. 디스토피아를 확산시킬 왜곡된 세상이죠.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반대. 굉장히 불공평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끔찍한 세상을 만들 위험이 크다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치료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더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 인간의 탐욕이 개입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해서는 안 될 영역은 인종이나 피부색 변화라든지 또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욕망, 또 노화를 방지하거나 신체 기능을 향상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개입될 때 자칫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생명은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생학이라는 것은 좋은 유전인자를 통해서 더 건강한, 더 탁월한 그런 후손을 계속 영위해서 인류의 건강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려는 목적인데, 소극적 우생학에서 적극적 우생학으로 갈 때에 자칫 인간의 탐욕, 과도한 욕망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차원은 그 부족한 결함이 있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차원이죠. 그래서 성령 같은 경우에도요, 치료적 차원에서 처음 시작됐죠. 뭐 교통사고나 화상을 입었을 때 굉장히 얼굴이 막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됐을 때 그걸 복구하는, 그래서 피부를 딴 곳을 절제해서 저걸 붙여갖고 성령 수술을 통해서 그 굉장히 잘못되거나 그 굉장히 왜곡된 부분을 복구하고 회복시키려는 차원에서 적용됐는데, 이런 것들은 다 테라피 차원이죠. 치료 차원. 그래서 질병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다시 원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차원이라면, 이제는 이런 뛰어난 생명과학 기술, 또 유전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핸스먼트, 강화죠. 능력을 더 강화하려는 차원. 그러니까 이걸 자질 함량 치료가 합니다. 질병 교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인데 더 우월한, 더 뛰어난,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개입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신체의 특질을 함양하거나 강화하려고 하는, 그 평범한 단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하나 더 장착하려고 하는 욕망이 개입되는 상태죠. 그 눈이나 머리카락 색을 선택한다든지 신체 특질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면 인간이 이제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2m 한 13, 뭐 2m 15 이 정도가 인간의 한계 능력. 근데 이런 능력을 강화하면 높이뛰기 능력을 2m, 3m까지 그냥 훌쩍훌쩍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유전공학 기술을 강화한 사람이 그냥 그런 유전공학 기술의 힘을 덧입어서 슈퍼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특별 혜택을 받게 되겠죠. 이런 과도한 욕망에 따른 치명적인 해악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항상 반대급부,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탐욕이 개입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잘 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버드 크림슨의 하버드 대학교 안에 이런 광고가 났어요.
난자 공여자, 쉽게 말하면 난임 또는 불임 부부가 이제 유전공학 기술을 통해서 불임 클리닉을 통해서 난자를 공여받아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좋은 난자를 얻기를, 그래서 이 젊은 여대생 중에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래서 난자를 제공하면 5만 달러, 상당히 엄청난 비용이죠. 근데 조건이 까다롭죠. 키 170, 신체가 건강하고 몸매도 날씬하고 또 지능도 뛰어난 그런 여성.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책에 나오는데요. 좀 뭐 가난한 학생이 뭐 한번 난자 한번 제공하고 엄청난 장학금을 받는다 생각하면 서로 윈윈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이런 광고를 보면 좀 찜찜하죠. 그래서 돈으로 딴 그 생명, 그래서 난자를 살려고 하는 그런 부자들의 욕망이 좀 개입되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부자들은 뭐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리고 가난한 학생을 좀 돕는 기회로 여기고 또 좋은 그런 유전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같이 쌤쌤이 아니냐, 서로 윈윈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좀 찜찜한, 좀 불편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방식, 이건 좀 굉장히 좀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특별히 선물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9쪽 제일 아래 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 시대의 과잉 양육은 정복과 지배를 향한 지나친 불안을 나타내고 이는 선물로서의 삶의 의미를 놓친다. 샌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능과 능력은 사회의 선물로 부여된 것으로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상생하면서 공유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강화, 유전공학을 통한 강화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 생존, 번영에 집착을 드러내고 선물이 아니라 자기 소유로 인간의 재능과 능력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0쪽 페이지 중간 보시면 재능과 능력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재능과 능력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폭을 넓히며 지구 공동체를 위한 공유의 것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유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큰 자산임을 생각하고 강화가 아니라 치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래서 정복과 통제가 아니라 공유와 돌봄의 차원으로 인간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할 때 인간 전체의 존엄성을 지켜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의료 불평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전공학과 같이 연관되죠. 유전자 조작 이런 유전공학 기술은 부자들만, 부유한 사람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비용이고, 이게 바로 이런 의료적 불평등도 마찬가지죠. 돈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유전적 불평등, 의료적 불평등에서 사회 불평등,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전적 불평등이 더해져서 사회 전체적 불평등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과서에서 181쪽에 보면 보험료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그리고 고비용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의료적 혜택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재능과 능력은 선물이라는 인식,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유전공학의 강화는 선물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강화가 아니라 치료의 차원에서 함께 접근하고 정복과 통제가 아니라 공유와 돌봄의 차원을 함께 사용해서 인간 전체의 존엄성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의료 불평등 문제는 뭐 보험회사 이 이야기는 우리 교과서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와 공공재, 의료는 공공재 함께 공유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시설은 더 확충돼야 되고, 또 보건소나 의료지역센터는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 인구 불균형은, 그래서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락사 부분입니다. 안락사, 이제 예전에 안락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 그리고 우리 웰다잉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A에서 자연스럽게 병들게 되면 이렇게 X를 거쳐서 D로 갔는데 요즘은 다 병원에 가죠. 건강이 안 좋아지면,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제 엄청난 그런 의료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상 X에서 B까지 그냥 무작정, 보통 병원에 가는 목적은 X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어떤 경우에는 이 상태로 37년간 지속되는, 근데 X부터 B까지 나중에 이제 죽음까지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지속되면 사는 게 아니죠. 계속 병원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요. 비인간적인 삶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속될 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이제 적극적 안락사, 또 이건 자연사죠. 과거의 자연사처럼 이렇게 소극적 안락사로, 이건 적극적, 요거는 소극적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브리트니 메이어드 2014년에 있었는데요. 악성 뇌종양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요. 남편 생일 6일 뒤에 11월 1일 생을 마감할 계획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리건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리건주에서 존엄사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2016년에 있었던 벨기에의 그 장애인 휠체어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난 뒤에 바로 안락사, 존엄사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참. 그래서 안락사, 유사나시아인데 유는 굿웰 이지, 그리고 사나토스는 죽음이죠. 그래서 좋은 죽음, 수월한 죽음. 그래서 이걸 이제 존엄사라고 하면 death with dignity,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함, 또는 자비사라고 하죠. mercy killing의 자비사입니다. 자비로운 죽음에 이르게 함,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의 종류는 시술 방법에 따라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능동적이냐, 강하게 행위가 개입되면 킬링의 차원이죠. 죽임의 차원이고요. 소극적인 차원에 접어들면 letting die, 죽도록 허용하는 거죠. letting die, 죽도록 허용. 그래서 자연사 개념을 적용해서 더 이상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아니면 적극적인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킬링의 차원, 시술 방법이고요. 환자가 본인이 원하면 자발적이죠. 그래서 발룬터리. 근데 비자발적인 상태 있죠. 자기네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내사 상태라든지 또 치매 상태라든지 정신적으로 이미 건강한 능력을,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대리해서 판단하게 되는 이 비자발적, 그리고 본인이 살고 싶은데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면 반자발적이죠. 반자발적인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부분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조심스럽고, 외국에서는 이 의사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하면 죽도록 해주는 그런 킬링의 차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긴 소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죽도록 letting die. 요거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의사를 밝힐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 사전에 미리 생존유언이라고 하죠. 사전유언, 사전지시서, 사전치료의향서, 사전치료의향서라고 요즘 많이 표현하는데, 그걸 밝혔을 경우에는 허용하는. 그래서 웰다잉 액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은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죠. 자기 신체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환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런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존엄사 찬성 논변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극도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극도의 그런 상태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비인간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이게 다 존엄사 찬성 논변입니다. 그래서 존엄사 또는 이제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가 결국 환자에게 혜택이 되느냐, 단순한 치료 효과가 있느냐,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치료가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치료해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어정쩡하게 생명만 붙들고 있다면 그건 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복잡한 그 사안들을 골고루 좀 염두에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 존엄성이죠. 생명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고통은 무조건 나쁜 거냐? 꼭 그렇진 않죠. 고통도 유익한 게 있으니까요. 고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죽음이 끝이냐? 죽음은 끝일 수 있지만 새로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품이 있는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생명은 존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에 대한 청지기적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또 생명 공동체의 치유 그리고 회복에 우리가 앞장서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쪽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할 때 인간의 마지막인 죽음과 관련해서 좋은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5가지 요소를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금지가 적시에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요즘 사전치료의학서에서 나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 더 이상 억지로 살리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DN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을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 마라. 나 충분히 잘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놔도 죽도록 그냥 허용해. 이런 심폐소생술 금지가 적시에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용에 의사와 환자가 같이 합의했는가.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보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인간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가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보낸 기간이 비교적 짧은가.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세 실험 앓다가 자연스럽게 생명을 다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고통스럽게 힘겹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보낸 시간이 비교적 짧은가. 그리고 고통 완화 치료가 적절하게 통증 치료죠. 그래서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죽음 전에 고비용 의료 기술을 적게 사용했는가. 이런 고비용 의료 기술이 많이 사용되면 될수록 죽어가는 순간을 더 길게 연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은 또 안 좋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상황이면 살리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억지로, 물론 죽을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도 다 떠나보낼 준비가 되고 환자 본인도 그렇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옛날처럼 놓아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생명은 존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주어진 내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란 청직이죠. 내게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 부여받은 청직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 공동체 치유와 회복에 늘 앞장서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기말 시험을 19일 월요일에 치르게 되는데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직접 내셨잖아요. 그 시험 문제 냈던 그 자료도 제가 파일로 올릴 테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낼 수도 있고 변형해서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지난번에 중간 시험 이후부터 6장부터죠. 6장부터 12장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조금 분량이 많지만 좀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공부 좀 분량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굉장히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중심으로 해서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조금은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난이도가 상중하로 골고루 나누어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들 잘 공부하셔서 학기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